이번 시간에는 이제 물권법이죠. 2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권, 그래요. 물권도 물권 총론, 물권 강론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물권법이 1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중에서 총론에서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물권 총론은 8개 물권의 공통적인 일반적인 것들을 뽑아서 총론에다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물권 총론에 있는 내용은 소유권이든 지상권이든 전세권이든 지역권이든 점유권이든 거의 다 적용되는 내용들이죠. 다는 아닌 거죠. 거의 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조건 8개 물권이 다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8개 물권 중에서 5개 내지 6개 물권이 가지고 있으면 이걸 이제 공통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물권이 뭐냐? 물권은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을 물권이다. 그래서 줄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건에 행사하는 지배권이다. 즉 권리 주체인 인이 권리 객체인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지배권이죠. 배타적 지배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타적으로 지배한다. 또 직접적으로 지배한다.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배권을 이야기한다. 그래, 지배권이에요. 이렇게 지배하는 목적이 뭐냐? 이로부터 나오는 이익을 독점하겠다는 얘기죠. 이익의 독점적 향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독점하기 위해서 물건을 지배하겠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우리 소유의 물건을 우리가 지배하는 권리를 뭐라고 합니까? 물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물권은 물건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지만 이 물권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다 보니까 이 지배권은 일정한 권리 우에 성립하는 지배권도 있다는 얘기죠. 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권리 중에 2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전세권과 지상권이에요. 전세권과 지상권이라고 하는 이 2가지 권리는 물권이 성립할 수 있는 권리다. 그래서 물권은 물권 위에 성립해야 되는데 일정한 권리 위에 성립하는 물권도 있더라. 이게 뭡니까?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이라고 하는 물권은 일정한 권리 위에도 성립한다. 자, 요거는 이제 번외 예외로 하고 특별히 예외로 하고 요거만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물권이라고 하는 건 권리 주체인 인이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배타적이고 직접적인 지배권으로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려면 이 물건은 반드시 독립성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범위를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저 물건은 현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특현 물건만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독립성을 갖춘 특정의 현존하는 물건만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물건 외에 물권은 하나만 성립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물일권주의가 여기서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일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 민법상 물건의 종류는 부동산 아니면 동산이죠. 부동산 아니면 동산인데 이 부동산은 토지 아니면 건물로 나누어집니다. 이 부동산의 개념이 우리 민법 제98조에 나와 있어요. 우리 시험 보면 궁극적으로 아니지만 계속해서 활용할 거니까 그냥 들어두시면 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이라고 하는 건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토지가 하나의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필 단위로 구획이 돼야 되는 거고요. 건물이 하나의 물건이 되기 위해서는 동 단위로 구획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 필 토지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의 토지 위에다가 인위적으로 선을 긋고 여기다가 지번을 부여하게 되면 이게 한 필 토지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소유권은 하나만 성립하게 된다. 여기도 소유권은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도 하나만 있어야 된다.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지붕과 루프, 컬러, 월이죠.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춘 토지의 정착물을 건물이라고 하고 하나의 건물을 한동 건물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한동 건물의 소유권은 하나만 성립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일물일권주의다.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동산이 뭐가 될까요? 동산은 한 개라고 하겠죠. 한 개의 동산에 소유권은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 자, 이게 기본적인 일물일권주의의 개념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일물일권주의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하나면 소유권도 하나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 말의 의미는 일물 위에 물건이 하나인데 여기 내용이 같은 물건은 두 개 이상 일물에 둘 이상의 물건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물건 위에 두 개 이상의 물건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물건 위에 두 개의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일물에 두 개. 그 말의 의미는 하나의 물건의 일부분이나 그 구성 부분에는 독립된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물건 일부나 구성 부분에 독립된 물건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물건이 세 개가 성립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건이 세 개면 물건도 세 개가 성립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세 개의 물건을 묶어서 하나의 권리가 성립할 수 없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겁니다. 이게 원칙인 거죠. 일물일권주의 원칙인데 물론 예외도 있어요. 일물 위에 두 개 이상의 물건이 동시에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데는요. 소유권과 제한 물건은요. 그렇잖아요. 소유권이 있고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죠. 또 똑같은 내용의 물건도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당권이 하나, 둘, 세 개,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성립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1순위 저당권이 모두 다 만족을 받고 그러니까 1순위 저당권이 배타적으로 권리 다 행사하고 남는 게 있으면 2순위 저당권이 가져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순위에 의해서 보호가 되면 예외적으로 일물 위에 두 개 이상의 물건이 성립할 수도 있고요. 또는 물건의 일부분이나 구성 부분에는 독립된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외는요. 용익 물건은요. 우리 전세권 같은 경우는 주택 한 동 건물 안에 1층만 전세 쓸 수도 있고 2층만 전세권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용익 물건의 예외가 있고 또 집합 건물,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동 건물 안에 구분 소유권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구분 소유권 이런 것들이 예외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합물의 경우에는요. 집합물은 묶어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장재단 저당법이라든지 광업재단 저당법과 같이 집합물 외에는 하나의 물건이 성립할 수 있다. 이게 예외란 얘기죠. 이런 것들은 일물일권주의의 예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일물일권주의 잠깐 설명을 했고요. 여기로 다시 돌아오면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물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한다는 얘기는 내가 지배하고 있는 동안 다른 사람의 간섭을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절대권이면서 대세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절대권이다. 누구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내가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동안 아무도 간섭해서는 안 된다. 그게 절대권이고요. 그 아무도의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들어간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절대권이고 대세권이다. 그럼 절대권이고 대세권이니까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라고 내가 강요를 하고 있는데 붙들고만 있어갖고는 권리를 지키기가 힘들 거예요. 이 물건이 내 물건입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해서 내가 인상 쓰고 붙들고 있습니다. 붙들고 있는데 피곤해서 잠시 쉬고 있는 동안 누가 건드리는 것까지 어떡할 거냐는 얘기죠. 벌떡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열흘이고 20일이고 잠 안 자고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걸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공시 방법이 하나, 공시제도가 성립하게 되는 겁니다. 공시제도, 즉 공시의 원칙이 정착하게 되는데요. 공시의 원칙은 물건이라고 하는 건 그 변동사항을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공시의 원칙인 거죠. 왜냐하면 이 물건에 대해서 내 거라고 내가 붙들고만 있는다고 해서 내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좀 더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뭘 해놓으면 될까요? 이름 써놓으면 되겠죠.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내 거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이름을 쓰는 방법으로 시작해서 공시제도가 시작을 한 겁니다. 이걸 명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명인 방법은 미분리 과실이나 수목 등에 대해서만 인정하지 모든 물건에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통상적으로 이 공시 방법이 부동산과 동산이 조금 달라요. 이 부동산의 공시 방법은 등기로서 공시합니다. 동산의 공시 방법은요. 인도, 상하백이 인도에서 그 사람이 뭐 하면 되는 거죠? 점유로서 공시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공시의 원칙도 있지만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신의 원칙이라고 하는 건
공시 내용을 진정한 권리관계로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이 공신의 원칙인데 부동산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산의 인도에는 공신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공신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를 다른 말로 선의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선의 취득이 불가능하다. 선의 취득은요, 권리자가 아닌 자가 권리자인 것처럼 행세를 해서 그 권리를 양도했을 때 제3자가 그 권리를 양수하는 사람이 현재 무권리자가 처분행위하고 있는데 그 처분행위가 무권리자의 행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대요. 주의를 다해서 살폈지만 알 수 없었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를 선의취득제도라고 하는데, 부동산에는 등기의 공신력이 없어요. 즉 공신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권리자로부터 무권리자가 등기를 갖추고 있었답니다. 그럼 그 등기는 무효등기죠. 그 무효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원칙인 거죠. 무효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이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유효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무조건 보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요. 선의취득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등기에는 공신력도 없는데 등기제도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공신력이 없는 등기는 무슨 등기라고 그랬을까요? 무효등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무효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가 안 되지만 유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가 강력하게 되는 겁니다. 유효등기와 무효등기의 차이는 실체권리관계와 등기 내용을 비교해서 실체권리와 등기가 일치하면 이거는 유효인 등기인 거죠. 소유자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그 내용이 그대로 등기가 됐대요. 그럼 실체권리자가 그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럼 그 등기는 강력하게 보호하겠다. 여기다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고 그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던 부동산이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갑이 해외에 잠깐 나간 사이에 을이 등기 서류를 위조합니다. 위조해서 지 이름으로 등기했습니다. 이게 지워졌다, 그런 얘기겠죠. 그렇다고 해서 매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소유권까지 취득하지는 못한 겁니다. 등기만 갖추고 있는 거예요.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실체권리 없이 등기만 갖췄기 때문에 이 등기는 무효등기가 되는 거예요. 이 등기는 실체와 등기관계가 일치했는데 원인 없이 말소됐다 그래서 등기의 효력이 소멸한 건 아닙니다. 등기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면 이 등기는 강력하게 보호가 됩니다.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그래서 권리 자체가 소멸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이쪽은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무효등기고, 이 등기를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제3자 병과 계약을 체결하고 양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얘 이름으로 등기를 갖췄다라고 하더라도 무효등기를 승계받았으니까 이 등기도 무효가 돼버리는 거고 얘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가 와갖고 여기다가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고 무효등기 말소 청구하면 등기가 말소가 돼서 다시 등기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체권리관계와 등기관계가 일치하면 이 등기는 강력하게 보호하겠다. 그러면 강력하게 보호가 되는 이 등기나 이 점유는, 점유할 수 있는 물건의 종류는 법으로 정해놔야지, 모든 물건을 다 등기하도록 한다라고 하면 강력하게 보호받기 위해서 모든 권리 다 이것저것 조그만 것까지 다 등기하게 되면 등기부 너무 두꺼워져요. 그러면 등기제도의 또 어떤 본질을 침해할 수가 있어요. 등기가 너무 많으면 뭘 보호해야 될지 그거 자체가 조금 무색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공시제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부동산 또는 동산의 어떤 물건들은 법으로 정해놓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권 법정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권 법정주의는 등기 등으로 보호가 되는 물건의 종류나 내용은 법으로 정한 것만 인정하겠다. 법으로 정한 것만 인정하겠다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법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법률이겠죠. 법률 아니면 관습법인 거예요. 그래서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 민법 제 185조에도 물권의 종류다라고 해서요.
물권은 법률과 관습법에 의함이 아니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은 가장 일반적인 게 뭘까요? 민법이겠죠. 민법도 있고요. 특별법상 물권도 있긴 있습니다. 관습법은요. 관습법상 물권은 3개가 있죠.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관습법상 물권인데 최근에는 이거는 거의 뭐 가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동산의 양도담보권이 있습니다. 동산의 양도담보권이다 라고 하는데 이거는 동산이니까 우리 시험과 크게 관련이 없고 요 2가지인데 그 중에서 요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좀 의미가 있는 거고요. 특별법상 물권이다 라고 하는 건 그냥 양념이에요. 우리 가등기 담보권, 그죠? 가등기 담보권에, 가등기 담보도에 관한 법률의 가등기 담보권 또는 뭐죠? 임목저당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공장 및 광업재단의 저당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런 건 특별법상 물권이고 우리 민법상 물권 잘 보시면 되는 거죠. 민법상 물권은 소유권에서 시작돼서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저당권, 질권, 유치권, 그리고 점유권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소유권을 보시면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어떤 물건에 대한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을 합쳐서 소유권이라고 합니다. 사용, 수익, 처분의 권능입니다. 사용, 수익권은 이용 가치에 대한 지배권이고 처분권은 교환 가치에 대한 지배권이거든요. 이용 가치와 교환 가치를 모두 지배하는 이 소유권은 완전한 권리다, 전면적 지배권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한 권리고 전면적 지배권이기 때문에 스스로 소멸시효에 걸려서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이용 가치만 제3자에게, 교환 가치만 제3자에게 행사하도록 할 수 있는데 그걸 설정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양도성이 있고요. 양도성이 있고 권리를 설정했다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가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탄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용 가치만 제3자에게 설정을 해줬다. 그러면 용익물권을 설정을 했다라고 얘기하고요. 교환 가치만 다른 사람에게 설정해줬다. 그럼 뭐를 설정했다? 담보물권을 설정해줬다. 그러니까 여기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이게 용익물권이고요. 저당권, 질권, 유치권 이게 담보물권이거든요. 그럼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설정해줬다. 그러면 소유자가 지가 나 대신 네가 사용 수익해도 좋아 라고 정해져 놓고 지가 다시 사용하려고 들면 용익권자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을 합쳐서 소유권을 제한할 수 있는 물권이다. 이걸 제한물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과 제한물권, 제한물권은 용익물권과 담보물권, 용익물권은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담보물권은 저당권, 질권, 유치권 요걸 합쳐서 본질적인 권리다라고 해서 이걸 본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본권의 출발은 소유권에서 시작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점유권이다라고 하는데 점유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 그냥 암기하면 소지, 전지, 저질, 유점이야. 소지 누구와 전지 누구는 저질이다. 얼굴에 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유치하게도 이제 암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게 이제 물권의 종류예요. 물권의 종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권과 관습법상 물권이 있는데 관습법상 물권 가지고 간혹가다 한 번씩 시험에 내면은 우리 온천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온천권, 그 다음에 사도통행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온천권, 사도통행권, 그 다음에 공원시설 이용권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공원시설 이용권. 이런 것들은 관습법상의 물권이 아니라는 게 우리 판례고요. 최근에는요, 물권법정주의 원칙상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양수한 사람, 그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양수했다는 얘기는 법률행위를 통해서 산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요. 양수한 사람은 그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 사람이 등기하지 않는 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은 없어요. 관습상 물권은 요거 3개밖에 없는 거예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돈 다 주고 산 사람은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것으로 합니다.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즉 물권 법정주의의 위반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
물권의 특징 210페이지에 보면은 물권은 권리 주체인 인이 권리의 객체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는 배타적 지배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권리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배권, 직접적 지배, 배타적 지배. 자, 거기 그다지 중요한 거 없습니다. 절대권이다. 그래, 절대권이면서 대세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권리의 양도성. 물권은 배타적으로 직접적으로 지배해서 이익을 독점적으로 향유하기 때문에 나 혼자 이익을 향유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양도 처분도 자유로운 겁니다. 양도 처분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하고요.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물권과 채권의 차이다라고 하는데 물권과 채권의 차이 이거는 제가 개념을 정리하기 위한 거고요. 대표 예제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물권의 객체는 뭐가 되느냐? 물권 행사의 대상물은 물건이죠. 독립성을 갖춘 특정에 현존하는 즉 독특현 물건만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 그런데 저당권의 객체는 일정한 권리도 있을 수 있다. 지상권과 전세권도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의 객체는 원칙이 물건이다 라고 하는데 물건은 일단은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요. 현존 특정에 독립된 물건이다. 그래서 독특현 물건이다. 한꺼번에 묶어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물일권주의다 라고 해서 물건이 하나면 물건도 하나만 성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물건 일부분이나 구성 부분에는 물건이 성립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원칙이고요.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여기서 예외를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예외 보시면 일물일권주의 예외가 다음에 214페이지 양쪽 가로 4번에 나오죠. 예외적으로 물건 일부분이나 구성 부분에도 물건이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토지 일부분이나 구성 부분에 물건이 성립할 수 있다? 그렇죠. 그럼 한번 볼게요. 한 필 토지에 물건은 하나만 있어야 돼요. 그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이게 토지라고 하겠습니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그 상하에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토지고 여기도 토지란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게 다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들어간다. 그럼 이게 다 한 필 토지 소유권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여기에 지상에 건물을 지었답니다. 지상에 건물이 있으려면 지붕과 기둥과 주벽을 갖추면 독립된 하나의 건물이 되는 거고요. 이건 독립된 물건이 됩니다. 그 다음에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나무 같은 것들을 심었답니다.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도 이것도 임목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임목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이나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요. 임목 등기가 안 돼 있어도 명인 방법을 통해서 토지와 별개의 소유권이 또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도 있고 여기 보면은 미분리 과실 같은 거 있죠. 산상 같은 겁니다. 이것도 명인 방법에 의해서 이것도 명인 방법 할 수 있죠. 명인 방법에 의해서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할 수 있다. 우리 산상 같은 거 발견하면 신받다 그러죠. 신받다 이건 내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명인 방법이에요. 그럼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또 취급을 합니다. 거기다가 농작물들이 있어요. 대파, 쪽파 이런 것들 있죠. 이건 농작물들은 입도를 갖췄다는 얘기는 열매가 맺혔다 그런 얘기입니다.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존재 들어갔다. 그럼 이거는 언제나 경작자 소유입니다. 경작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입도를 갖춰서 수확기에 있는 농작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언제나 경작자 소유로 한다. 자, 그래서 거기도 이제 일물일권주의. 자, 그런데 하나 더 있죠. 지하에 어떻게 할 거냐? 지하에 미채굴 광물이죠. 미채굴 광물. 이것도 언제나 광업권의 객체로서 국유로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꺼번에 이거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때 물권 총론 여기서도 건드릴 수 있지만 소유권 쪽에서도 또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4대 1, 지상에 4개, 지하에 하나. 암기하려고 들지 마시고 그림을 통째로 머릿속에 넣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일부, 그래서 거기 215페이지 쭉 나와 있는데요. 요거 가지고 그냥 정리하셔도 됩니다. 지상에 건물, 또 수목 내지는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이건 농작물, 지하에는 미채굴 광물, 이렇게 해서 정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법 같은 게, 이게 뭐죠? 이게 집합물 같은 경우에. 집합물은 원칙적으로 일물은 아니지만, 집합물에 대해서도 특별법이나 판례 등에 의해서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건의 종류 217페이지 봅니다. 물건 법정주의, 그래서 185조 물건의 종류인데 물권 법정주의입니다.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창설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 물권 법정주의가 종류도 그래요. 종류도 임의로 창설할 수 없고 종류 강제입니다. 종류도 임의로 창설할 수 없고 내용도 당사자 합의로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물권 중에서 담보물권은 교환가치만 지배해야 됩니다. 용익물권은 이용가치, 사용수익가치만 지배하는 거예요. 용익물권 설정하면서 교환가치까지 같이 설정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예외적으로 전세권에는 교환가치에 대한 지배권이 있긴 있지만 이것도 법으로 정해놓은 거지 당사자 합의로 지상권 설정하면서 교환가치까지 즉 처분권까지 부여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뭐 일물일권주의를 인정하는 근거다라고 하는 거 봉건적 물권관계 부활방지다 이런 얘기는 정말로 역사책에 들어가야 되는 얘기고요. 넘겨보십니다. 넘겨보시면 민법 제185조의 해석 218페이지 나오죠.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에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은 민법과 같이 법조문을 갖춘 형태의 법률만을 의미하고 관습법에 의해서도 효력이 물권이 창설될 수 있어요. 원래 관습법은 법률이 없을 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데 물권을 창설해내는 효력이 있어서는 민법과 관습법이 대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등적 효력설이다라고 하는 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관습법에 의해서도 물권은 창설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양쪽 가로 상번에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는 옆에다 써놓습니다. 종류, 강제, 내용, 강제 이렇게. 종류도 법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새로이 창설해낼 수 없고요. 내용도 법으로 정한 것 이외에는 새로이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래서 종류 강제, 내용 강제 이렇게 얘기하고요. 이 물권 법정주의로 인해서 물권법의 대부분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강행 규정이다. 자, 그럼 물권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물권은 점유권과 본권으로 나누고 그 본권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으로 나누고 제한물권이 용익물권과 담보물권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거기 표가 쭉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냥 이걸로 소지, 전지, 저질, 유점 해놓고 점유권, 본권 해놓고 담보물권, 용익물권 같이 묶으면 제한물권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겁니다. 부동산 물권과 동산 물권 이것도 굳이 구분할 필요 없습니다. 민법 이외의 법률이 인정하는 물권이다. 그래서 상법이 거기 220페이지입니다. 상법이 인정하는 물권이나 특별법이 인정하는 물권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린 민법 시험을 봅니다. 이런 거 필요 없고요. 관습법상 물권, 분묘기지권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있죠. 왜냐하면 동산의 양도담보권도 있는데 이건 동산에 관한 거니까 부동산 시험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거 두 개인데 이 중에서도 이거예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은 최근에 특별한 의미 없고 요거는 지상권 쪽에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상 물권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거기 온천에 관한 권리 그 써놓으셔야 됩니다.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시설 이용권 등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온천권, 사도통행권, 공원시설 이용권입니다. 요것들은 관습법상 물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나오는 판례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자 양수했다. 그럼 등기해야 소유자가 되는 거거든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야만 소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여기에는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왜?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권 법정주의 위반이에요. 그럼 미등기 무허가 건물을 돈 다 주고 산 사람은 뭘 취득했느냐?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로 가면 저 대표 예제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물권은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점에서 절대성 옆에다 대세성을 띈다. 절대성 대세권이다. 대세성을 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권 대세권이에요. 또 현존하지 않는 물건에 대해서는 물권이 성립할 수 없죠. 그래요. 독립성을 갖춘 특정의 현존하는 물건만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물권법의 법원인 여기서 얘기하는 법률은 이렇게 법조문의 형태를 갖춘 이런 법률만을 의미한다. 따라서 명령은 물권법의 법원이 될 수가 없고요. 물권법의 법원으로서 법률과 관습 관계에서는 신법이 우선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런 견해가 있다. 이런 건 우리 시험에 안 나오는데 우리 사회과학 쪽에는 어떤 견해가 있다. 그럼 절대 틀린 지문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론이 있기 때문에 무슨 견해가 있다. 그러면 틀렸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요.
물권은 일반적으로 채권에 우선한다. 그렇죠?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이유는 이제 물권의 효력에서 공부할 거예요. 물권은 공시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채권은 당사자 사이에 은밀하게 성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물권의 효력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